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나올 만한 대책은 다 나왔다. 살집 해놓고는 팔아라. 이게 작년 8월 2일 날 나온 파리 대책이었습니다. 지금 파리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창조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난 1년 대책 파리 대책 나온 지 지금 1년하고 요거 나갈 때쯤 되면 일주일 딱 지나네요.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의 평가를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박사님부터 이렇게 들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지금 파리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파리 대책 자체가 참여정부 시절에 많은 대책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같은 하나의 집대성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비유하자면은 그 파리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다주택자, 네. 또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취하고자 했던 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가장 명확한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정부 혹은 정책 당국과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자와의 그 고래와 같은 그 고래 싸움에 서민이라는 그 새우 등이 터진 그런 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리 대책을 통해서 약 한 1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도 그렇고 또 서민마저도 이 정책이나 이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좋은 평가를 하기는 다소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 교수님. 저는 혼란의 한 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혼란의 한 해는 정부도 혼란스러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혼란스러웠다. 왜 그런가? 파리 대책 발표할 때 장관 또 휴가가 있다가 올라와서 발표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했고, 네. 그 위에 한 3주, 4주 정도는 이제 도대체 누가 담당하느냐에 대해서도 정부 교통 정리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이제 그 여파를 따라서 이제 더 급락, 급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장도 혼란스러웠다. 네. 그리고 이제 올 초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네. 국토부에서 계산식을 해서 8억이 다까지 했는데 왜 8억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 내부도 그렇고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반대 측면에서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선진국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계층을 세분화시켰고 그리고 각 계층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했다는 거는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 아니냐. 네. 그리고 가계 부채 대책 같은 경우에도 과거 미국에서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포클로저 하면서 한 500만 가구 정도가 집을 잃었거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했다. 다만 이제 그게 실효성이라든가 예산 부족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만은 굉장히 좋아질 거는 다른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시그널은 확실하게 준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계속 집을 보유하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할 경우에는 네. 확실하게 잡겠다. 그 시그널은 확실하게 먹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문 소장님. 네. 그럼 아마 광기와 패닉이 좀 상존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광기와 패닉. 네, 서울과 지방의 어떤 초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서울은 여전히 투기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및 거래량의 실종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어떤 오히려 역전세난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광기와 패닉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좀 분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저 앵커님 최근에 그 아주 유명한 영화 보셨어요? 신과 함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과 함께 1편, 2편 보는 것 같아요. 제목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지금 뭐 2.0이라는 네. 거거든요. 죄와 벌 1편, 2편은 인과 연. 네.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종합 세트고 그러는데 주연도요. 1편에 차태현이 하다가 김동욱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감독은 똑같이 갑니다. 그때 했던 종부세 했던 분들 그대로 청와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신과 함께 1편, 2편을 보는 것 같고요. 신과 함께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요. 나쁜 인간은 없다.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다. 나쁜 정책은 없다. 나쁜 상황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뭐 이게 알아듣기 굉장히 힘드네요. 쉽게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파리 대책에서 이 투기 세력이나 뭐 이런 다수자들 파리들을 잡으라고 파리채를 준 줄 알았더니 F킬러로 지금 다 죽이고 있어요. 근데 파리가 F킬러로 다 죽는 게 아니고 물 웅덩이에 알 까는 데를 거기다가 기름치고 그래서 그래야 없어지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가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전히 어렵네요. 네. 하여튼 그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나왔던 그 표현들 쭉 보면 뭐 투기 세력과 전면전이다. 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가야 된다. 네. 뭐 어쨌든 한 채만 갖고 가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 채를 갖고 갈 거면 쓸데없는 거 버리고 똘똘한 거 갖고 간다. 이게 시장의 반응이었잖아요. 그러고 그 얘기 좀 나온 게 이제 당분간 한동안 거래 절벽이 있었고 특히나 지방은 아주 심했고요. 서울 수도권도 한동안은 거래 절벽이 갔죠. 네. 그다음에 뭐 보시면 이제 증여가 뭐 늘었다 뭐 이런 얘기. 다음에 역전세난 얘기 나오고 참여정부 2.0은 사실 저희가 제일 뒤에 꼽아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시장의 반응이 참여정부 2.0이다 이랬던 거고요. 한번 그 1년 동안 나온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투기 세력하고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뭐 김현미 장관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이게 귀에 딱 박힌 게 본인 살집 빼놓고는 다 팔아라. 뭐 그러고 하면서 이제 집값 오르면 무조건 다 잡겠다. 그래서 사실은 투기 세력이 본인 살집 빼놓고는 다 팔아라는 얘기는 국민들을 상대로 다 투기 세력으로 이렇게 좀 한 거라서 좀 무슨 무리가 있었던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집값이 정말 잡혔으면 이게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집값이 잡힌 건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잡혔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정말 이 정책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이 규제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겠다는 그 결의에 찬 모습, 결기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분명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정책 자체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시장 안정까지 가려면은 단순한 시점에 있어서 그 대책을 발표한 시점에 있어서 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정책 당국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 모범을 보여줬었더라면은 참 힘이 많이 실렸을 건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채 살집 빼놓고는 다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뭐 대부분의 어떤 지금 고위공직자라든지 청와대에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뉴스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의구심을 이제 가졌던 것 같고요. 가격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파리 대책의 우리가 한 파리 대책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리 대책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원래 2018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엄포성 발언들이 정부의 국토부에서 많이 발표도 했고 그와 함께 또 이제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로 인해서 시장에 주는 직접적인 체감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래가
4월 1일 이후로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시장이 마치 좀 가사 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 시점에서도 분명히 가격의 하락폭은 거의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크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시장은 견디기 작전, 뭐 좋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나쁜 표현하면 뭐 버티기 정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 효과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가격에 따른 정부 기대했던 수준의 그런 효과들은 없었다는 쪽으로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를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멀스미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 7월까지 1월부터 7월까지 집값 상승이 얼마였냐? 전국이 0.59, 서울하고 강남이 2%대 상승했어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폭등했으니까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했고, 근데 30년간 강남하고 서울의 평균 상승률을 보면은 아파트가 한 6%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1년 평균, 우리 조사한 게 31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 사이클인데 과민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 네. 출발부터.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까지는 집값이 어떻게 움직여 왔냐를 한번 찾아봤어요. KB 부동산 지수를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전국 아파트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7.6% 오히려 더 폭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남하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12%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대책이 없었어도 과연 그렇게 되냐? 뭐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책에서 수요책만 있고 공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급 억제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 그 외에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 지방 지수를 우리가 2003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지방 지수를 조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재작년에 마이너스 1.3%, 재작년에 0.67%가 나오고 작년에 마이너스 1.39%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 8월부터 올해까지 따져보니까 2.3%가 빠졌어요, 지방은.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강남 때려잡다가 전국이 다 죽겠다. 그런 시각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가격 움직임이, 거래가 이제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가격 움직임이 의미가 있는 거냐. 이 의미 없는 숫자, 전 세계에서 일주일 단위로 조사하는 거 가지고 이제 정부는 들쑥날쑥합니다.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가장 큰 거는 국민들이 과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은 못 팔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지 못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비용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지방은 안 좋고, 예. 그 지방 지표 조사하고 최악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아주 중심적인 수도권은 괜찮고. 여전하고. 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파리 대책 자체가 네.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그 이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11.3 조치 이후에, 그다음에 6.19 조치 이후에 이제 파리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 조짐이 있었거든요. 청약률도 국도로 높아서 뭐 지방에 따라서는 몇백 대 1도 되는 곳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제 마땅하고 합당한 저는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계속 과열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부동산은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커지겠죠. 어쨌든 네. 제가 서울시장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 가격을 상승했다 하더라도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됐다라는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사실 또 지방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부산이라 해운대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제주도 일부를 빼놓고서는 거의 이제 공급에 조금씩 이제 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사실 2017년 저기 파리 대책 나오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결국에 그 파리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일부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가운데 이제 일부 시장에서 이제 좀 더 침체가 좀 가속화된 어떤 그런 측면은 좀 파리 대책이 어떤 이제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애초에 그 목표했던 파리 대책의 목적은 핀셋 규제였죠. 실수요자와 도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주면서 다주택자들을 잡겠다라는 어떤 그 다주택자하고의 그 어떤 전면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집을 팔아라라는 어떤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강남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좀 이렇게 깊숙하게 들여본다라면 아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해제하듯이 뭐 정치인들 일부가 뭐 강남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관훈 토론에 관훈 기자 클럽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자분들 중에 한 300명 이상이 또 강남 4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게 돼서 확대되는 어떤 언론에서의 어떤 왜곡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정책의 효과라는 것이 지금 정책을 발의했다 그래서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후행적으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라든지 박근혜 정권에서 부동산을 그렇게 살리려고 9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2015년 이후에 살아나서 현재까지 한 4년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짝한 거기 때문에 오로지 정책의 목표, 이 정책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집값을 잡고 그 정책 때문에 집값이 안 잡혔다라고 좀 비난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쟁하면은 사실 주적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패야 되는데 누군가를 패는데 투기 세력으로 했는데 투기 세력이 누구냐? 이 뭐 적대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사람이 강남하고 다주택자 아닙니까? 이것처럼 모호하고 진짜 뭐 형태가 없는 게 어딨습니까? 강남에 살아서 왜 범죄자가 되고 투기 세력이 돼야 되냐 이거죠. 실질적인 전쟁을 하려면 적을 딱 보고 이고지냐 저고지냐 딱 해서 딱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모호한 상태에서 주적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전쟁을 할 때 항상 이 모토가 있죠. 5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바꿀 생각을 분명히 처음에 하고 오셔갖고 자 때려잡자 강남 때려잡자 뭐 다주택자.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글로벌 이게 호황 저기 뭐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유동성이 무지무지하게 풀린 거거든요. 그 자금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갔어야지. 아니 뽀젓하게 잘 사시는 분들 왜 다주택자요? 강남에 세 채 가진 사람 없어요. 강남에 하나, 지방에 한 서너 개. 그러면 또 그러고 서민들도 많이 자기의 그런 소득을 위해서 뭐 조그만 데 세놓고 몇 군데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절치 않은 주적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너무 장대한 5년간의 근간을 바꾸려는 생각을 한 점. 그게 파리 대책의 굉장히 근본적인 잘못이었고요. 질문 하나는 이거죠. 진짜 정부가 부동산값 아까 올랐느냐를 질문하셨는데 부동산값 내려가는 거를 원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금융 위기 다시 갖고 오거든요. 부실 채권이 막 돌아다니는 거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부동산값 내려가면 안 되는데 지금 뭐 우리도 이제 물가도 뭐 1.3에서 2%까지 이제 쭉쭉 올라오니까 그거 내에서는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적 개념 없는 정책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살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가 파리 대책도 그렇고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은 그 와중에 가계부채의 부실화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대출 규제를 또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서민들의 사실은 여러 가지 주거를 마련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근데 그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염려했던 것은 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까 봐 했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가계부채가 부실화가 심화될수록 결국은 우리 국내의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살림 전체, 국가 살림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서민들의 허리띠를 더 조여매도록 그 강요를 하면서 또 부동산 대책도 좋으면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참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게 금리도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기 회복이 안 되다 보니 금리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보다 지금 금리 역으로 됐지 않습니까? 역전됐죠. 역전이 된 상태인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굉장히 수익,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 금리는 올리지 않았지만 조달 금리를 굉장히 많이 부과를 시켜가지고 지금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예대 마진이 예, 예대 마진이 엄청난 크기죠. 예전에는 사실 예대 마진이 한 1% 정도라면 지금은 3%에서 5%가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다음 보너스 잔치를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부로서도 안정이 되지 못한 가운데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대출이 더 문턱이 높으니까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은 이 보너스 잔치를 한다는 것은 과연 이 정책의 방향 자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다가 저는 추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질문이.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정부가 그나마 부동산 대책을 내놔서 부동산 시장이 버블로 갈 거를 막고 가격 안정화를 어느 정도 갖고 왔다.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강남 뭐 이런 데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제가 봐도 안정화는 이룬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정부 정책이 이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자도 지방이 수급이 안 맞아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지방 미분양이 한 6만 5천 채 이렇게 와 있는 상태잖아요. 5만 호 정도.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6만 6만 호 원대. 전체에서 이제 그때 5만 수도권에 원. 1만 호 하고 그렇죠. 그렇죠. 지방에 네. 5만 호. 5만 원대. 예. 그 정도 가 6만 있는 원으로 상태. 넘어섰습니다. 네. 6만 원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고 거기에다가 또 더해서 정부가 그 한 채 빼놓고 다 팔아라 이러니까 좀 똘똘한 놈만 빼놓고 지방에 있는 건 다 반대해서 또 다 팔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좀 많이 악화된 것 같거든요. 이번 정부가 그 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패가 지방을 너무 침체로 집어넣었다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부동산의 침체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됐다라고 그러겠죠. 보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적으로는 건설 업체들의 어떤 그 협력적 업무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급 조절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2017년, 2018년 약 2년 동안에 약 3년치의 어떤 물량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공급 초과를 자초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지방 주택을 팔고 서울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저는 좀 사실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가격 차이가 서울 가지고 있고 네. 지방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려면 지방을 그리고 팔았다는 이제 지방 거죠.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사실 파리 대책 이후에 많은 그 거래량이 축소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절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그런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고 판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원하는 가격에서 내가 팔지 못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 갖고서 팔았을 텐데, 그렇게 낮춰서 팔았다라면 지방 부동산의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컸을 텐데, 지방 부동산의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지방에 있는 한 채를 가지고서 서울에 와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 거가 뭐 전혀 없진 않겠지만 어떤 그것이 대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이 침체의 어떤 그 뭐 일부 원인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주요 원인이라고 좀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리 대책 이전부터 이미 지방 부동산의 침체는 시작됐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가 잘못한 건 뭐냐, 그 파리 대책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인식해서 적어도 도지역과 광역시와 그다음에 제주도와 아니면 이 세종시를 특별 지역들을 구분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일괄로 잡아가지고서 그거를 네. 통제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반작용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뭐 건설사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피해를 받고 고통을 입는 거는 그 지방의 서민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의 어떤 미분양 주택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만 해도 벌써 1만 호 대 한 5만 호 가까이 되고, 확보를 벌였죠. 네, 이제 올 하반기에 공급되는 주택들까지 따진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저는 먼저 드는 게 그 뭐 전 세계적으로 봐서 뭐 건설업자들이 수급 조절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고 네, 그렇죠. 이 나라에서도 조절 못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급이라는 거는 그 친구들이 잘 판단해서 하는 거고, 과거에 최근 10년 동안 보면 강남은 5년 오르고 5년 빠질 정도로 많이 빠질 때는 5% 이상 빠졌습니다, 1년에. 그렇게 힘들 때
건설사들이 택한 게 뭐냐? 지방 시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강남이 2% 빠질 때 지방은 8%까지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간 거고, 그리고 물량이라는 게 원래 10년, 20년 보면 몰렸다가 줄어들었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 건데, 네. 그걸 이제 국가에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어려운 발상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방 사람이 서울 사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조사를 내보니까 작년에 서울 아파트 산 사람들 다 조사를 내보니까 20%가 지방 사람이 샀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20%가. 네. 그 중에 이제 4분의 1, 그러니까 강남 4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사람이 4분의 1을 샀어요. 강남에 거래된 아파트의 4분의 1을 지방 사람이 산 거예요. 용산구하고. 그걸 보면 지방 사람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 제 주변에서도 지방에 사시는 분이 자산이 한 20억 정도 되신다, 30억 되신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지방에 땅을 살 거냐, 아파트를 살 거냐?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 뭐 아무 때나 할 거 그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양극화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이제 이 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은 뭐냐면 정부는 어느 정도 정책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들이 우리 같은 정책을 전혀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게 시장에 보통 다 왜곡을 줬거든요. 네. 지금 파리 대책에서 나온 것도 보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의 큰 가이드라인에서 수급 조절을 한다라든가 수요와 공급이 아니고 수요만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뭐냐, 다주택자가 가진 선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보통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 역사를 보면은 다주택자를 그렇게 휘어잡고 수요를 잡으니까 서민들이 더 어려졌다가 지금까지의 결론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민이 다 행복해진다. 근데 이 한 몇 년 지나서 서민이 더 어려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균형 잡힌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한쪽에 쏠린 게 아니고 적어도 공급 부분은 좀 건드려야 된다. 근데 네. 공급도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공급 풀면은 초창기에 값이 올라요. 그렇죠. 입주할 때 폭락하지만 네. 이게 자기 임기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싫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예, 다음 이제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풀라니까 문제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란 것은 전체 경제의 어떤 결과물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잘 안 되는데 뭐 보시면 창원, 울산, 구미, 포항. 그렇죠.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경기가 없어요. 거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을 따로 떼내서 뭘 이거를 이 부동산 자체로 수술을 하거나 하면 될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네. 전체 큰 틀에서 운영을 해가고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뭐 수요와 공급 조절하는 방법들이 안 보이게 많잖아요. 그 방법으로 가야지 그냥 부동산만 이러면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풀 수 없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인데 창원 거제 같은 그건 경우에는요. 저 뒤에 나중에 가서 얘기하시죠. 뒤에 또 있습니다. 예, 거기 그래서- 순서가. 예. 너무 이렇게 막 가시면 뒤에 게 이제 헷갈리네. 예, 예. 어쨌든 두 박사님. 네. 거래 절벽은 거래 절벽이었었는데 네, 한동안요. 네. 최근에는 뭐 서울은 거래가 다시 조금 늘고 있다. 회복되는 네. 모양새를 보여주고 이게 있습니다. 추세적인 모습인가요? 아니면 추세로 보기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작년 1년 전에 거래량 자체가 한 13,000, 14,000건 이상이 되었던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거의 한 30% 이하까지도 줄었다가 지금 이제 회복되는 것 자체도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네. 가지고 새롭게 이제 완전 거래 심리가 회복이 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추세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다소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성급하다. 앞으로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그 4월 1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이 됐고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사실 시장에서 이야기하던 불확실성은 조금 제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에 따라서 거래 심리가 다소 좀 회복되는 것들이 이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거래량으로 약간 수반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생각했던 규제로 인해서 위축돼서 물건을 이제 내놓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물량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수가 뭐 보유 내지는 그리고 또 쉽게 물건을 지금 현재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놓는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말 그대로 그냥 두들겨 맞겠다는 네. 뭐 맷집이 좋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정부가 사실은 음포를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과연 좋았느냐. 우리가 지금 정부, 참여정부나 지금 정부나 예전에 DJ 정부가 많이 쓰던 단어가 왜 햇볕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 여러 가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을
어떤 굉장히 타율적으로 조율을 함으로써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이 부분들은 지금 뭐 효과 부분에서 논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거의 없지 않았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거래량 회복도 그런 연장선상이 아니라 시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의 어떤 방향성이나 전망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판단과 이런 것들이 다 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 어떤 심리 회복에 따른 결과물이다. 그래서 단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켜봐야 될 추세라고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좀, 예. 조금은 좀 회복되는 예, 모양새다. 회복되는 모양새다. 네. 예. 자, 좀 지역별로 좀 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제일 먼저 지금 이 경남 울산은 이따가 이때 좀 아까 말씀하신 울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이따 여쭤볼게요. 도시 때문에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아유. 일단 강남이 지금 재건축에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부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가격 살아나는 거 보면 전혀 지금 뭐 먹히질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금 부담금서부터 해갖고 모든 규제로 해서 재건축 시장을 상당히 좀 눌러놓기는 했죠. 네. 눌러놓은 만큼 또 반발 계수가 큰 것이 서울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는데 이제 그 강남 4구의 주택이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강남구를 예를 들어서 본다라면 자가주택 점유율이 한 3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얘기는 강남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63%의 주민이 전월세 입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거나 대출 조건이 갖춰지거나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집을 사고자 하는 어떤 구매 수요도 충분하고 네.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강남의 어떤 그 베블렌 효과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내가 네. 강남에 집이 하나 있다라는 어떤 부의 과시 어떤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수요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남 집값은 상당히 버팀새가 있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받쳐지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사실 금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경제를 좀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에 지금은 이제 하나의 정책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강남 시장이 여전히 버티는 모습과 또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경제 정책의 운영과 어떤 그런 것이 시장에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나는 효과가 저기 정책이 이제 된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강남 집값도 좀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단계로 좀 진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 집을 지금 사면 안 되나요? 그럼 뭐 사라 뭐 사지 말라라는 건 일단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요. 투자 목적이죠, 사실.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상황을 좀 한번 좀 올 하반기 정도는 넘겨놓아봐야 뭐 금액 차이가 얼마 나겠습니까? 뭐 기껏 내야 1억 정도 날 텐데. 아유, 지금 1억이면 지금. 근데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순기능에서 그러니까 순기능에서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목표 같은 경우 한 2% 정도 되니까 부동산 가격도 2% 내외에서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가 난다면 한국 경제에 상당히 적신호가 온다라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순차적인 상승은 강남에서도 저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30억짜리 아파트 2% 한 상승한다 그러면은 저기 6천만 원 정도 상승하니까 1억 내외 되지 않겠어요? 50억짜리 말씀이시네요. 우리랑은 스케일이 틀리신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서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올해 한 1.몇 프로 올랐거든요. 그 부동산 전국 아파트 가격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서 다 그 정도 오르는데 문제는 대도시는 많이 오르고 지방 도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불평등이라는 게. 네. 지방 산업 구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집값을 눌러서 잡는다는 것은 좀 굉장히 좀 네, 독특한 저는 또 발상이죠. 신규 주택에서 정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거는 이 시장을 왜곡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부분이지. 그래서 또 나온 게 로또 뭐 청약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자꾸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뭐 소도 보면 이게 꼬투리를 매 가지고 땡기면은 소가 잘 안 오거든요. 소도 달래야 되고 또 말도 뭐 이 당근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없이 자꾸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했습니다.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코멘트는 좀 덜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을 지금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강북은 지금 강북 주민 계신가요? 강북 제가 주민이시죠? 강북입니다. 여기 강북 주민 아니시죠?
아니 강북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면 강북은 요즘 어떤가요? 강북은 제가 생각하는 강북은 북한이거든요. 아이고야. 북한에 북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임진강 한탄강 북쪽. 아 지금 평양 중구역 그 70평짜리가 지금 북미 회담 이후에 지금 15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에 그런 거좀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강북에서 너무나 큰 우리 부동산 시장이 열리니까 저 북쪽으로. 강북, 네. 강북 쪽에 임진강 북쪽. 뭐 이게 네. 뭐 어디 북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내에 이제 잘 뭐 정책적으로 하시지만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북한의 부동산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이제 강북을 얘기해 주시죠. 조금 이제 저런 강북 말고요. 그러면 강북 쪽이 지금 이제 강남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새로운 어떤 회복세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마포구와 그다음에 용산구와 이제 성동구 이쪽으로 해서 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모습 자체를 이제 강남과의 갭 메우기라는 단어들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와 조금 차이점은 강북의 과거의 경우에는 강남이 올랐다가 강북이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면은 최근에 있어서는 지금 강북 지역 가운데 있어서도 도봉구라든지 특정 몇 개의 경우 즉 갭 투자자들이 많이 그 했던 전세가율이 높고 네, 가격은 노동강이라고 상대적으로 하는 조금 지역들. 적은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던 그런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적으로 갭 투자자들이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세 가격 자체도 떨어지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 지역의 경우에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접하는 그런 쪽들이 주로 상당히 그 가파른 상승세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네. 상당히 떨어지고 있으면서 좀 예전에 보면 좀 낙후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 속에 직면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새롭게 앞으로도 전망이 많은 곳들은 주로 재개발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단지도 과거에 서울시가 구역 해제를 했던 곳들은 뭐 지금 굉장히 난개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사업 자체가 추진되었던 곳들은 굉장히 요즘 시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딛고 굉장히 좀 날개를 단듯이 굉장히 가격 부분의 상승폭들도 강남 지역이 부러워할 정도의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는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현동 쪽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아현동은 자기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명 우리 단지 이름을 경유궁자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의 오름세는 한 1년을 두고 본다면은 정말 강남 지역의 어느 단지와 비교하더라도 더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북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지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전체가 다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오름세라기보다는 상당히 조금 차별화된 또 그는 구분이 조금 되는 그런 양상 속에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회복세의 그 온기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저기 보강을 해서요. 강북이라고 우리 얘기하면 이제 한강을 놓고 이제 북쪽에 아까 말씀하신 마용성 이쪽은 굉장히 좋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마용성을 넘어서 저기 강동 북쪽이죠. 이게 노도강이라고 부르는 동네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은평하고 이쪽으로 한 서쪽에 강북 쪽하고 이런 쪽들은 저쪽 노원도봉 강북 이쪽은 좀 안 좋은 쪽이고 예, 그렇죠. 이쪽 은평이나 이런 쪽들은 괜찮은가요? 최근에 은평 쪽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본다면 외진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상당히 외면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GTX라든지 이런 교통 호재 등이 없고 상당히 가격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그런 상승 조짐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평구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은평 뉴타운 쪽뿐만 아니라 DMC역에 가까운 그런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수색 뉴타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전에 한 몇 달 전에 충분히 다 청약이 다 끝났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분양권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강북 쪽에 있어서 과거에 아까 갭 투자가 많은 곳을 제외한다면은 상당히 그 교통 호재가 있거나 개별 호재가 있는 곳들은 강남을 따라잡겠다는 그런 부분들의 의지가 분명한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등포 용사는 계속 가요?
어이 뭐 계속 가겠죠 뭐. 계속 가나요? 근데 지금 뭐 하나 살까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 근데 돼요? 이제 투자 기간이라든가 네.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금을 묵혀둘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지. 갈 때까지 계속 오케이. 갈 때까지 가면 저는 그 지역이나 서울 지역은 언제든지 사셔도 된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 아이고 좋은 데는 따로 있고요. 네. 또 따로 또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차이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근 한 4, 5년간 가격 움직이는 걸 보면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강남이라 해서 다 오르느냐? 강남에서 최근 5년 동안 10%도 안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리고 강북이라고 다 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약해 보면은 새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될 여지가 있는 지역은 오른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뉴타운이든 개발 호재든 그 지역은 강북 강남을 가리지 않고 다 되고 아까 전에 좀 안 오를 지역들은 새 아파트가 대규모로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특히 뉴타운 해제하고 나서 이제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인프라 공급 안 되는 상황에서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공급되면은 더한 지금 당장은 뭐 빌라 같은 게 들어가지만은 10년 정도 지나면은 더 심각한 불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과거하고 또 달라진 거는 강남이 오르면 버블7이 오르고 서울이 오르고 그 수도권이 오르고 지방이 올랐는데 요즘은 강남이 오르면 강남만 오르고 끝입니다. 지방은 꿈쩍도 안 해요. 네. 지방은 꿈쩍도 안 하고 그거 따로 간다. 다 따로 해. 강남 안에서도 따르고 그게 뭔가 하면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했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가 급성장할 때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경제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장은 거의 꺾일 것 같고 다만 돈은 또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전반적인 상승이 아니고 특수한 지역의 상승을 기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남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될 것이다. 뭐 양남, 양북, 태남, 태북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테헤란 북쪽, 남쪽, 양대천 남쪽, 북쪽 이런 식으로 네네.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오는데 강북을 그렇게 따져보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업계 그 금과 옥조 같은 강남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깨졌다 이거죠. 강남 안에서도 대규모 단지와 한강이 보이는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그게 빌라 하나 갖고 있다? 그것도 괜찮은데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지고 한 18년, 19년 된 아파트가 있다. 이것도 달라요. 이것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 대신 5년, 10년 사이 아파트는 굉장히 탄력을 보이고 이 친구들이 달려나가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키 맞추기로 좀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도 못하고 이제 이 친구들은 아예 그냥 거의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따 끝나고요. 조용히 어느 단지인지 아이고야. 문자로 딱 찍어주시면. 네. 자, 수도권은 완전히 지역별로 차별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일부 뭐 분당이라든가 성남 이쪽은 좀 좋아서 투기지구 지정하느냐 마느냐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또 반대로 이제 인천 뭐 이런 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돼요,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권? 이제 아까 지금 신 교수님 말씀에 뒤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도 상당히 지금 세분화가 돼 있죠. 네. 세분화가 돼 있어서 이제 서울 인접 지역, 특히 네. 이제 분당과 성남, 판교, 이제 수원 이쪽으로 가는 지역에는 상당히 부동산 가격의 강세를 나타내지만 네. 이제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급 물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도 둔화되고 가격도 이제 점차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네네. 있는 데다가 올 하반기에 또 거기에다가 많은 양이 지금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제 상당히 미분양이 증가된다라면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경기 남부 쪽에 이제 어떤 미분양이 좀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미분양이라는 걸 건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숨어 있는 미분양들이 상당량 있겠죠. 있을 거라고 네. 보이거든요. 이제 숨어 있는 미분양까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면 미분양의 숫자가 갑자기 급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 최근에 공급 추이를 비춰봤을 때 경기 남부에 상당히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김에 이어서 네. 그 대구하고 세종은 좀 좋았죠. 대구도 좀 네. 좋고.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올라갔죠. 이제 일부만 올라가고. 수성구에서 이제 올라간 것이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제 받쳐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구 전체를 놓고 본다라면 대구 수성구가 서울의 강남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 쪽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상당히 찍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상승폭이 컸지만 전체적인 대구를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공급량이 많았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되면서 출발할 때쯤은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것이
이것이 이제 한 10년도 안 돼서 약 3만 명 가까이 인구가 한 3배 가까이 늘다 보니까는 가격 상승폭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고 유입돼 오는 인구수에 비해서 공급량이 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가격 상승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상승의 어떤 추세선이라기보다는 좀 제가 봤을 땐 반작용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공급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도 상당 조정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아 지방. 네, 지방 중에 부산, 울산, 경남 뭐 이런 쪽들. 뭐 네. 저 선진국들은 가격 정보가 한 100년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가격 정보를 지방을 기록한 거는 거의 10몇 년밖에 되지 않고 네네. 전국 지표를 한 게 이제 32년째인데 한 100년 정도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지방 도시들은 결국은 좀 침체하게 되고 안 좋아지는데 지방 도시 중에 되는 도시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의 중심 대도시. 이것들은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충격은 받더라도 계속 상승했고 또 하나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관광 도시. 근데 관광 도시는 우리 제주도가 최근에 땅값 모습을 보여주듯이 이 플럭슈에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빠질 때는 한 40~50% 빠졌다고 오를 때는 또 2배 오르고 이렇게 오르거든요. 네. 우리도 그 모습을 거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이나 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보면은 네. 대도시 패턴을 따라가면서 약간은 조정을 보이지만은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부산 그 대신 같은데. 이제 창원, 거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징조가 한 4~5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그 창원하고 거제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동안 10% 빠졌습니다. 네. 10%는 우리가 IMF 때 우리나라 빠진 게 12% 빠졌거든요. 네. 거의 재앙 수준이에요. 어떤 건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가만히 있다는 게 문제고 우리는 옛날 태백시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 지역 사업이 망가지니까 도시 인구가 60%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하는 게 저는 지금 이제 전조라고 보는 게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면 그런 조선업이라든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인구가 앞으로 더 줄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거기 고민은 좀 너무 적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뭐 그 선진국에서 버티기 위해서 도시 재생 이런 거 하는데 성공한 데는 다 대도시 아니면 관광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의 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난 적도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간 적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좀 더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지방을 좀 더 많이 나눠야 된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두 박사님. 네. 재밌는 건 계속 저 두 박사님한테만 질문을 그런가요? 드리는 것 같아. 의외로 재밌는 질문. 네. 개포 뭐 이런 데 이게 보면 증여 네. 요즘 뭐 무지하게 들고 있다며요. 네, 예, 그렇죠. 특성이 어떤 예, 특성들인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주택 공급 자체도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인구 1인 저 가구 수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한 가구당 식구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데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소형 중심으로 주택들이 많이 계는데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일부 단지에서 중형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뭐 가족 구성원들의 좀 변동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가점제나 혹은 또 추첨제 이런 상태에서 좀 중형들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 또 가격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가파른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투자 대상으로서의 관심들이 많이 이제 모아지는 것 같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또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시중에 어떤 부동자금이 상당히 아직도 천문학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도 분명하게 갈 곳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한 350조에서 400조 정도일 때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교란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현재는 지금 이제 1,100조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많은 그 천문학적인 그 작은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로 흡수하지 않는다면은 향후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투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은 계속해서 잇따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주택 분양의 그런 흐름에서 자꾸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만 자꾸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한 우리 국내 경제를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자금 흐름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유도하거나 허인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따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증여를 여쭤봤는데. 증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많이 말씀해 늘은 게 이제 최근에 종부세 인상이라든가 네. 앞으로도 이제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세율 조정해서 네. 앞으로 고가는 막
많이 매기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부부 공동 명의하면 절세 효과가 한 50% 이상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공동 명의면 한 채로 쳐서 한 채인데 한 다음에 세금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인별 그걸로 세대별 합산이 세대별 아니고 합산. 인별 아, 합산이기 인별이죠. 때문에 결국 이제 지분을 나눠서 뭐 10억짜리를 하더라도 5억 5억 나누면은 네. 세금이 거의 뭐 한 반 이하로 줄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여가 늘어난 거고 재밌는 거는 정부 규제로 인해서 작년에도 증여가 엄청 늘었습니다. 작년에 는 건 뭔가 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는데 3주택 되면은 양도세가 60%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금을 계산하니까 내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게 세금이 훨씬 싼 훨씬 거예요. 싸겠네요. 상속세, 그러면 증여세가 더 그러니까 적죠. 증여세가 싸니까 자식들한테 자녀간 증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부담부 증여로. 그것도 이제 부담부 증 그건 이제 돈이 조금 없는 사람이 부담부 증여하고 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대놓고 그냥 증여. 그냥 그렇게 해도 저 양도세 60% 62%인가일 거야 아마 다 되면은 62%. 예, 네. 그까지 내는 것보다는 한 20-30% 세금 30% 이상 세금 내고 그냥 그게 낫다는 거예요. 네. 부담부 증여할 경우에는 또 그렇고 근데 국세청에서 또 이제 부담부 증여를 또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거는 부담 중에 하잖아요. 그럼 내 채무가 없어지면 예. 제가 양도세를 줘야 돼요. 예, 그거 근데 잘 계산해 보시면. 그걸 맞아, 이제 맞아. 지금 그걸 다시 봐가지고 그게 불법이 아니냐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이게 합법성의 문제가 아니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또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부모를 보이겠다. 이게 사회가 바로 잡히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입장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는 증여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재산 증식 합법이죠. 수단이라고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아니, 그 부담부 증여에 예.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방금은 이제 최근에 부부간 이제 증여 서울 괜찮고. 같은 경우 이제 DH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이 넘어간 상태에서 증여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10% 금액이 일어갔기 때문에 아예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에 그 증여에 대한 어떤 일단 기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이거 상당히 러시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꿀팁입니다. 꿀팁. 분양 불입 금액까지만 증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세무사들하고 이거 한번 케이스를 했는데요. 나중에 가면은 비슷비슷해져요. 뭐 증여세 내고 또 나오고 또 나중에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 내고 뭐 굉장히 보여주는데 이거는 100% 세무사 찾아가셔갖고 맞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니까 예. 꼭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음으로 빨리빨리 좀 넘어가세요. 임대주택은 등록이 좀 활성화됐나요? 많이 됐죠.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됐고 현재 2018년 상반기에만 한 7만 4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네. 임대 4년 내지는 8년 중공공 임대주택이 한 17만 호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파리 대책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가 보여지는 게 바로 임대주택자 네. 사업자 등록인데요. 앞으로도 뭐 지금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2019년 1월부터는 또 이제 2천만 원에 따르는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또 임대소득세 부과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사실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저히 피해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물망이 가장 좀 짜임새 있게 짜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또 예 그도 있고 또 아마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 소득 중에서도 공제 금액 자체가 또 2배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실제로 지금 세제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정부의 전반적인 자체가 세금 자체를 더욱더 강화하거나 증대시키는 쪽으로 정세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임대사업자 등록은 사실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우리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임대시장의 바람직한 방향 차원에서라도 저는 그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일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악으로 가고 있다. 모든 선진국에서 보게 되면은 네. 그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것에 비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처럼 임대사업 등록 안 하면 너 반축이 돼야 그렇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선진국일 수가 있죠. 아유 그런데 이제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처럼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니까요. 네.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 빼고. 네. 그리고 실제 그 저 임대사업자들 그게 했을 때 강남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 등록도 못 해요. 지금 뭐 4억 이하의 6억 이하의 40평방미터 규정이 있어가지고 혜택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럴 바에 그냥 버티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증가율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전체 그 임대하는 사람 중에서 가입률은 아직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신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대명분 좋잖아요. 네. 근데 정책이 조금만 들어가면 정교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가고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가 어떻게 해서 다주택을 팔고서 거기서 퇴로를 열어준다든가 없애주는 네. 거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딱 단편적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정교한 정책을 갖고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또 있기 때문에요. 네, 말을 끊어서 아니요. 자꾸 끊으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꽤 중요한 게 봐야 되는 게 전세 시장인데 전세 시장은 사실은 주거권의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 소위 뭐 갭 투자니 뭐니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문제가 되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안 좋아질 것 같고 근데 지금 전세가는 좀 역전세난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또 지방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한 17만 호 이상의 어떤 주택들 중에 한 60에서 70%가 수도권과 서울 쪽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좀 봐야 될 겁니다. 최소한 4년 내지는 8년 정도의 거주가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2년 단위로 전세를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안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핫 이슈였던 둔촌 주공 아파트의 어떤 이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주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리오시티가 이제 올 연말에 한 10,000가구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9월서부터 11월까지 서울에 또 한 10,000가구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에 한 20,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전세 가격은 상당히 하향 안정세를 좀 유지할 걸로 서울은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량이 이제 과다하게 들어가는 곳은 전세가 지금 나가지도 않고 또 이 집을 팔고서 또 새 집으로 가는 분들이 이 집이 팔려야 되는데 이제 팔리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새 집에도 못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면 역전세난이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해질 거로 보입니다. 아예 도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전세난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네 분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뽑은 키워드 중에 제일 마지막 키워드가 시즌 2 참여정부 버전 2.0 제일 마지막 키워드였는데 이게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정책이 이게 무력화될 뻔했었잖아요. 사실은 좀 무력화됐죠. 나오자마자 전부 다 내성이 10년 전에 생겼던 내성을 지금 곧바로 다 회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왔었는데 그 이제 내성이 좀 그러니까 소위 부동산 투자자들의 맷집이 좀 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규제를 계속 한다 해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워낙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좀 잡힐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반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 돌아가면서 쫙 해주시고 오늘 발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요? 네. 지금 하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거시 쪽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 건설사들의 원가가 굉장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뭐 52시간제뿐만 아니라 원유 뭐 등등해서 네.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매력이 지금 실질 소득들이 뭐 올라갔다 그러지만 사실 집을 살 만큼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들이 지금 뭐 이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더 줄어드는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나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바로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등등들이 섞였을 때 참여정부의 뭐 2.0이냐는데 그때는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2만 불 올라가고 가격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이 부동산 대책은 절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운영을 하셔야지 자꾸만 수요 쪽만 보시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 좀 안 좋게 보신다는 거죠. 이대로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네. 저는 안 좋게 경기 보고 상황이 있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이 네. 잘못하면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조절을 정부에서는 사실은 잘 봐가면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하반기 시장을 보는 건 일단 저금리 기조와 이제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이제 상당히 그 센 파리 대책이 나와서 어쨌든 진정세를 좀 잡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후에는 이제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고요. 어쨌든 가계 부채도 증가세를 둔화시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기준금리를 9월하고 12월로 인상이 될 거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금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거시경제 운영에 따른 어떤 유동성 축소가 시작된다 그랬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커질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2018년 하반기 지금 8월부터 한 12월까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불확실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지금 이제 집을 장만한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아닌 이런 부분들이 아닌 어떤 투자 대상으로 집을 좀 이렇게 볼 때에는 좀 이제 나무를 보기보다는 이제 숲을 보는 어떤 그런 그 흐름을 익히는 거를 좀 보고 그 흐름에 따른 어떤 판단에 섰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재문 소장님의 최종 결론은 하반기는 불확실성이 크다. 네. 좀 더 지켜보면서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올라타는 게 낫겠다. 네. 예, 제가 보기엔 서울하고 지방 두 개를 나눠야 될 것 같고 지방은 뭐 이론의 여지 없이 계속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네. 서울도 이제 좀 조정받을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10년간 강남을 보면은 5년 오르고 5년 빠지고 빠질 때는 한 5% 이상 빠지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 봤을 때는 빠져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 3년간 연 6%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고점 인식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올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시경제 여건이 뭐 2%대 정도 성장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거시경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죠. 거시경제가 좋으면 가격이 좋은 거고 근데 나빠지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좋지는 않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과거에는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여건 변수가 좋아서. 근데 이번에는 다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정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약보합이나 조정 같은 게 올 수 있고 지방 시장은 하락이 더 침체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뭐 가격 조사를 가장 오래 한 건 보면은 쉴러라는 학자가 350년 조사한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대도시는 끝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뭐 조정 또는 조정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시장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2년, 3년 지났을 때 거시경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 그리고 지금 정책이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 3년, 4년 지나면 서민을 옥죄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동시에 보고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거의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과 대동소이하긴 한데 서울과 지방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양극화라는 그 부분들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네. 지방의 경우는 많이 이제 침체되거나 위축되는 모습들이 더 가소가 되겠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 혹은 실수요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부가 어쨌든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규제 중심의 징벌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시장을 갖다가 올바른 어떤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격에서 좀 탈피해서 정말 이 정부 자체 내에서 임기 내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준다면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향후에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의 체질 맷집도 좋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현재 정부가 긴 호흡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네 분 뭐 하반기 이후 전망이 제일 중요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정리 좀 해보면 뭐 한 두 분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도권하고 지방이 크게 구분이 돼서 지방은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더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대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을 살려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쪽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